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렝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면 오후 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이유가 이유이니만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해준 쪽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마도 모레 내가 상장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지금은 어쩐지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듯한 그런 상태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 만사가 다 공인된 격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모두 나를 가엾게 여겨 매우 슬퍼해 주었고 셀레스틴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좀 어리벙벙했다. 왜냐하면 에마니엘의 집에 들려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에마니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었던 것이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뛰어갔다. 그처럼 서둘러대며 다른 박질을 친 데다가 버스에서 흔들리고 또 가솔린 냄새, 길과 하늘에 반사된 햇빛,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졸음에 빠져버렸다.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거의 내내 잤다. 잠을 깨고 보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네 하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곧 엄마를 보려고 했지만 문지기가 하는 말이 원장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원장은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그동안 문지기는 줄곧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키 작은 늙은이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을 붙들고 하도 오랫동안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손을 빼내야 할지를 몰랐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여보고 나서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곤 당신밖에 없는 처지였더군요. 나는 그가 나를 남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정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변명할 건 없어요. 나도 당신 어머니의 서류를 읽어보았는데 어머님을 부양할 수 없는 처지였더군요. 어머니한테는 돌봐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어야 했는데 당신의 월급은 얼마 안 됐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여기 계신 게 더 행복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나는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머니께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계셨지요. 그들과 함께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젊으니까 당신과 함께 살았으면 아무래도 적적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집에 있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지켜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가고 난 처음 며칠 동안은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탓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더라도 역시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마지막 해에 내가 거의 양로원에 가지 않은 데는 그러한 이유도 약간 있었다. 게다가 그러자면 또 일요일을 빼앗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표를 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차를 타야 하는 수고는 그만두고라도 말이다. 원장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어머님을 보고 싶으실 테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고 그는 방문을 향해 앞장서 갔다.
층계로 나서자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신은 조그만 영안실로 옮겨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원내에서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2, 3일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일하기가 어려워진답니다. 우리는 안뜰을 지나갔는데 거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보였고 두 서너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었다. 마치 앵무새들이 나직하게 제잘거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어떤 조그만 건물의 문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를 두고 가려고 했다. 그럼 나는 가보겠습니다. 메루소 선생. 사무실로 오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고인 옆에서 밤새 마실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어머님께서는 가끔 원우들에게 장례식은 종교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셨던 모양입니다. 필요한 모든 준비는 제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나는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랄 것까지는 못 되겠지만 생전에 종교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을 하고 큰 유리창이 달린 매우 밝은 방이었다. 의자들과 X자 모양의 괸대로 괜틀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방 한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틀 위에는 뚜껑이 덮인 관이 가로 놓여 있었다. 호두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아둔 번쩍거리는 나사못만이 드러나 보이고 있었다. 관 곁에는 흰 작업복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짙은 빛깔의 수건을 쓴 아랍인 여자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문지기가 뒤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좀 더듬거리며 말했다. 입관을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나사못을 뽑아드려야죠. 그러면서 관으로 가까이 가려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안 보시렵니까? 내가 대답했다. 네. 그는 말을 뚝 끊었고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구나 싶어서 난처해졌다. 조금 후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요? 그러나 나무라는 어조는 아니었고 그저 물어나 보자는 듯 했다. 나는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흰 수염을 어루만져 비꼬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하긴 그러실 겁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서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지기가 나에게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겠기에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는 눈밑을 붕대로 감고 있었는데 머리까지 한 바퀴 한 바퀴 빙 둘러 감겨져 있었다. 코높이에서 붕대가 편편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흰 붕대밖에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가버리자 문지기가 말했다. 혼자 계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내 뒤에 선 채로 나가지 않고 그냥 있었다. 그렇게 내 등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나는 몹시 거북했다. 방 안에는 저물어가는 오후의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다. 무늬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다. 나는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문지기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가 즉시 대답했다. 5년 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물어다 주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